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연쌤입니다. 오늘은 전산 세무 2급 기출문제 103회차 이론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의 즉시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자, 우선 이거는 맞죠?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땅이 있고요. 그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자, 토지랑 땅이랑 같이 취득을 했어요. 근데 이 건물이 너무 낡아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를 했고, 철거할 때도 비용이 들어가죠. 그죠? 자, 이 철거 비용은요, 건물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건물의 취득 원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철거를 했죠, 여러분? 따라서 이 토지의 취득 원가로 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건물의 즉시 철거 비용이랑 건물의 원가 있죠. 건물의 원가까지 모두 토지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 때, 이미 건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건물의 취득 원가로 넣지 못하니까 토지로 넣겠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기계장치를 구입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설치비, 운전비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자, 이것도 맞죠? 자, 우리가 자산을 구입을 하실 때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설치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시거나 운반비를 내시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면 취득원가에 더해 주셔야 돼요. 자, 시운전비는 기계장치가 잘 돌아가는지 시범 운전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3번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이것도 맞죠, 여러분? 취득세, 등록세, 취득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취득원가에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동그라미 칠게요. 자, 4번 토지 등의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발생한 경우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자, 4번이 틀렸죠. 우리 재산세 혹은 종합부동산세, 얘들은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가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시점을 잘 보셔야겠죠, 여러분? 우리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갔다라고 해서 취득 부대 비용 혹은 매입 부대 비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러한 것들은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있어요. 얘들은 세금과 공과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는데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이러한 것들 세금과 공가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 자본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번은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자본이 나오면은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 주식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이를 처분할 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처리한다. 자,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고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 맞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틀린 게 없고요. 혹시라도 자기 주식이 자본 조정이 맞는지 좀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시면은 우리 실무 프로그램 있죠? K랩에 들어가셔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자기 주식 검색을 하시면은 얘가 자본 조정에 있는지 자본 잉여금에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치실 때 이론이랑 실무랑 동시에 치는 게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라는 게 하나의 장점이죠. 그래서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 풀어주시고요. 자, 2번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다.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감자라는 것은요, 자본금을 감소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자,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 주식을 다시 돈을 주고 사와야 되고요. 돈을 주고 사오는 즉시 자본금을 감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자본금의 익명금액은 100만 원, 구입금액은 150만 원, 감자 차익이 현재 20만 원 잔액으로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회계 처리 이렇게 하셔야겠죠? 차변의 자본금,
자, 우리 감자 하기로 했죠. 자본 감소니까 차변에 적어주시고,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구입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본금 100만 원짜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15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50만 원 손해봤다, 그쵸? 자, 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감자차손이라고 써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감자차익 잔액이 20만 원이 있대요. 그럼 이거부터 먼저 써주셔야겠죠. 첫 번째로 상계하고, 자, 그래도 30만 원이 남아요. 그럼 그 30만 원을 감자 차손으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겠죠. 그죠? 감자 차손은 감자 차익과 우선 상계하고, 우리 우선 상계했죠.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남은 잔액은 뭘로 했어요? 감자 차손으로 했죠. 감자 차손은 자본 잉여금 아니고요. 자본 조정에 들어갑니다. 자본 조정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틀렸죠?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 볼게요. 자본잉여금은 무상증자를 위해서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경우에 사용되기도 한다. 자, 무상증자. 자, 무상증자는 없을무. 자, 내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데 대가 없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자본금으로 전입시킨다. 저희 전입신고 들어보셨어요? 이사할 때 이사신고 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본금에 원래는 50만 원 있었고요. 자본잉여금에는 100만 원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남은 돈이죠. 이득 본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30만 원을 자본금 쪽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자본금을 증가, 즉 증자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대가 없이 우리가 현금이나 보통예금 받거나 주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자리만 전입한 거죠. 이사한 거죠. 자, 이러한 경우를 전입이라고 합니다. 자, 4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랑 우선하여 상계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자본금의 액면 금액은 100만 원이고요. 발행 금액은 6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30만 원 남아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 증가 액면 금액으로 적어주시고 발행은 우리 100만 원짜리 주식을 60만 원 받고 발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회사가 손해봤죠? 100만 원짜리인데 6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40만 원을 주식 할인 발행 자금으로 적어 주셔야 되는데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이 30만 원 남아 있대요. 그럼 이거부터 먼저 상계 처리를 해 주셔야겠죠? 자, 상계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10만 원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문장 한번 볼게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랑 먼저 상계하고, 자, 먼저 상계를 했죠. 상계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뭘로 했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했죠.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라는 말은 맞죠, 여러분? 자, 이번 문제 자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웠어요. 어려웠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사실 이런 문제는 맞추시면은 굉장히 좋고요. 못 맞췄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는 원래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다른 기본 문제에서 많이 맞추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3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죠. 그죠? 1번부터 3번 요 사이에 기초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 일단은 첫 번째로 현금 있었고요. 자, 여기에는 통화, 즉 동전 지폐 있었고요. 통화 대용 증권, 동전 지폐는 아니지만 동전 지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뭐 수표라든지 우편 환증서, 우체국 가면 현금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만기가 도래한 국공사채 이자표, 은행 가시면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해요. 배당금, 지급통지표 이러한 것들도 바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구불 예금도 있어요. 자, 요구불 예금은 당좌예금, 보통예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현금성 자산이에요. 자, 현금성 자산은요, 조건이 취득 당시, 내가 가입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기 적금에 가입을 했는데 가입할 때부터 만기가 3개월짜리여야 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교환이 어느 정도는 더 빨라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아닌 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달러화 지폐. 자, 지폐 여기 들어가겠죠? 통화. 맞습니다. 사용에 제한이 없는 보통예금 맞죠? 여기 보통예금. 자, 근데 제한이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보통예금이라 하더라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하지 않아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요, 현금처럼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현금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3번. 만기가 도래하여 현금 회수가 가능한 바드럼 1,000만 원. 제 생각엔 3번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처음에 개념을 배우실 때 바드럼은 현금이 아닙니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자, 근데 바드럼이 만기가 돼서 현금으로 회수가 가능하대요. 그럼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죠?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번이죠. 자, 상환일이 1년 내인 단기 대여금. 자, 1년 내라고 하죠, 여러분. 자, 얘는 단기 대여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있는 1, 2, 3 얘들 잘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4번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영업이익 계산 어떻게 하세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뭐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고 쭉쭉쭉 내려가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영업이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것들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매출액 1억이네요. 매출액 1억 여기 들어가야겠죠. 1억에다가 매출원가 5천만 원. 1억에서 5천만 원 빼면은 매출 총이익은 5천만 원이겠네요. 짝대기 공 3개로 끌게요. 5천만 원. 자,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만 빼시면 되겠죠? 자, 차량 유지비 맞죠? 접대비 맞죠? 기부금. 자, 기부금, 잡손실. 얘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따라서 5천만 원 빼기 600만 원 하시면은 4,400만 원 나오겠네요. 자, 4번 문제의 포인트는 이 구조를 알고 있느냐도 맞고요. 이 비용들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냐 아니면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냐 이걸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요. 기부금이 영업의 비용인지 판관비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어디 들어가시면 돼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은 얘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하나하나 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틀리면 굉장히 아깝습니다. 꼭 검색을 하셔서 맞춰주세요, 여러분. 자, 5번입니다.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사채에 대한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이것도 맞죠, 여러분? 자,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사채의 액면 금액은 100만 원이고요. 발행 금액은 150만 원. 사채 발행할 때 비용은 10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회계 처리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여러분? 자, 사채 부채죠, 여러분? 왜냐면 일반 투자자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부채로 적어주시고 주의하실 점. 항상 액면 금액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100만 원짜리를 150만 원에 발행을 했고요. 사채 발행 비용이 10만 원이래요. 그럼 이거 10만 원 빠지고 들어오겠죠. 그죠? 빠지고 들어오면 14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은 100만 원짜리를 140만 원 받고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사채 할증 발행차금으로 4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채의 발행 비용은 수수료 비용 이런 계정 과목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발행 금액에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맞죠? 자, 얘들이 사채가 아니라 주식일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이 사채를 제가 주식으로 바꾼다고 해도요. 주식 발행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때 수수료 비용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돈이 적게 들어온다. 발행 금액에서 바로 차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클 경우 할증 발행한다. 자, 액면 이자는 우리 회사가 이만큼 줄 수 있어요 라고 약속한 거고요. 5%라고 가정을 할게요. 시장 이자율은 말 그대로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서 줄 수 있는 이자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8%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회사가 줄 수 있는 이자율은 5%밖에 안 되고요. 시장에서, 즉 다른 회사가 줄 수 있는 이자율은 8%예요. 자, 그러면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 사채를 구입을 할까요? 이자를 적게 주는데? 안 사겠죠. 그죠? 따라서 할증 발행, 비싸게 발행 못 하고요. 싸게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할인 발행이라고 합니다. 이자도 못 주는데 사채까지 비싸게 발행하면 아무도 우리 회사 사채를 구입하지 않겠죠, 여러분. 따라서 싸게 할인 발행하셔야 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가액에서 차감하여 기재한다. 이것도 맞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요, 사채의 차감적 계정입니다. 자, 4번 사채 할인,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 또는 환입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고요. 나중에 이자를 줘야 되죠. 자, 이자를 지급해 주셔야겠죠? 그때 차변에 이자 비용 적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적고요. 대변에는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요. 우리가 사채 발행할 때 나타났다가 이자를 지급할 때 반대로 보내면서 얘들을 계속 상각을 시킬 거예요.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6번. 비행기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 자료이다. 실제 단기 제조 간접비는 120만 원이고요. 회사의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대요. 자, 비행기 A의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자, 비행기 A를 물었습니다.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는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죠. 자, A의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조 간접비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제조 간접비는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직접 재료비 150만 원으로 배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제조 간접비는 120만 원이죠. 그러면 A와 B 이렇게 두 개 잘 나눠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제조간접비 배부율부터 구해주셔야 되는데, 자,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제조간접비 나누기 직접 재료비의 합계입니다. 따라서 120만 원 나누기 150만 원 하시면은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80%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배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비행기 A에 대해서 하셔야 되고요. 비행기 A는 60만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배부율 80만 원을 곱하시면 48만 원의 제조 간접비가 발생합니다. 자, 쭉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3개 다 더해다 주시면 1번입니다. 정답은 1번. 자, 7번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이다. 비정상 공손 수량은 얼마인가? 자, 세무 2급에서 비정상 공손 혹은 정상 공손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죠. 자, 우선 제공품의 T 계정을 먼저 그려주셔야 되고요. 자, 하나씩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기초 제공품 들어와야겠죠? 3,000개 나와 있고요. 자, 단기 착수, 단기에 투입한 건 2,300개. 자, 두 개를 더해 주시면은 5,300개를 투입했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럼 대변에도 5,300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완성 수량은
문제에서 없고요. 기말 수량이랑 공손품이랑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기말은 1100개 넣었고요. 공손은 200개다 넣었습니다. 그럼 두 개 더하면 1300개죠. 그죠? 1300개면 얘들 다 더해서 5300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완성은 4000개구나 이렇게 구해내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단 정상 공소는 완성품 수량의 3%다. 자,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공손품은 불량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불량품 중에서도 정상 공손, 비정상 공손이 있습니다. 정상 공손은요, 우리 공장에서 아무리 작업을 잘 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을 정상 공손이라고 합니다. 비정상 공손은 작업자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완성품 곱하기 3%라고 했기 때문에 4000개 곱하기 3% 하시면 120개가 정상 공손이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자, 200개 중에서 120개가 정상이래요. 그럼 나머지 80개는 비정상이구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8번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자, 예정 배부율 나와 있고요. 예정 직접 노무 시간, 실제 직접 노무 시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140만 원인 경우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자, 배부 차이 물었죠? 자, 배부 차이는요. 예정 배부액 빼기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 해주시면 나오는 건데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문제에 나와 있죠. 따라서 예정 배부액을 구해다 주셔야 됩니다. 자, 예정 배부액은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직접 노무 시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직접 노무 시간은 10,000원이다. 이렇게 예정 배부율을 아예 구해다 놨어요. 그래서 예정 배부율 이렇게 10,000원 넣어주시고, 직접 노무 시간당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예상 직접 노무 시간도 있고요. 실제 직접 노무 시간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 우리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 즉 실제 직접 노무 시간으로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얘들은 필요 없는 거였고요. 실제 직접 노무 시간으로 100시간을 넣어주시면 예정 배부액은 10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예정 직접 노무 시간은 필요 없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차이가 40만 원이네요. 그죠? 40만 원인데 실제보다 적게 했죠. 그죠? 예정이 미리 하는 거니까 실제보다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과소배부다. 이렇게 구해다 주시면 되고요. 우리 예정 배부액 구하는 거는 하나의 공식이었죠. 따라서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9번. 공통부문 원가를 각 부분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잘 보시고요. 연관되어 있는 거 잘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1번 건물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일단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은 면적으로 봐주시는 게 적합하겠죠. 자, 2번 종업원의 복리후생 부문. 자, 복리후생은 종업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리후생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종업원 수 해주시면 좋겠죠. 자, 3번 기계 감가상각비. 기계 면적으로 하겠대요. 자, 기계 장치는 사실 면적으로 따지기에는 애매하죠. 그죠? 면적보다는 사용 시간으로 하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기계를 많이 돌린 기계랑 적게 돌린 기계랑 당연히 내가 많이 사용한 기계가 감가가 많이 되겠죠. 따라서 사용 시간으로 배부해 주시는 게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4번 전력 부문 사용량에 따라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10번 조업도에 따른 원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고정원가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무엇인가? 고정원가. 자, 고정원가는요. 조업도와 관계없이 늘 일정한 원가를 고정원가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장이 임차료가 있었죠. 자, 만약에 우리 회사의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100개를 만들어도 100만 원 내셔야 될 거고요. 제품을 1000개를 만들어도 월세는 100만 원이죠. 그쵸,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내가 10,000개를 만들어도 월세는 그대로 100만 원이에요. 따라서 이 조업도 생산량과 관계없이 늘 일정한 고정적인 형태를
고정 원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총 원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항상 조업도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이렇게 일정한 그래프가 고정 원가겠죠. 자, 1번은요. 변동비에 대한 그래프였습니다.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가도 증가하는 형태, 이렇게 쭉 비례해서 증가하는 형태였죠. 변동원가는 직접 재료비가 대표적입니다. 자, 3번은 단위당 원가고요. 조업도가 일정하네요. 변동원가에 대한 그래프였고요. 자, 4번 이렇게 나가는 거는 없었습니다. 자, 11번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자, 과세표준은요. 과세표준은 공급 가액이고요. 회계용어로 말씀드리면 매출액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으로 봐야 되는지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일단 2번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 자, 우리가 할부 판매하면 이자가 붙고요. 무이자 할부 말고 그냥 이자가 붙는 경우도 많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매출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번 매출 애누리액. 차감하는 거죠. 빠져야 되고요. 가격을 깎아준 거니까 빠져야 되고요. 환입된 재화의 가액. 자, 환입, 반품 들어왔다라는 거죠. 반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차감 시켜주셔야 되고요. 자, 4번 공급 가액에 대한 할인액. 자, 할인액, 외상대금을 조기에 갚아서 깎아준 거죠. 자, 얘도 할인을 해줬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차감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2번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1번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 이거 맞죠, 여러분?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었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거였죠. 자, 2번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2번이 틀렸죠, 여러분? 우리가 재화를 수출할 수도 있지만 국외,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싱가포르에 이렇게 생긴 호텔 아세요? 이렇게 그림이 좀 그런데 여기 위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어요, 옥상에. 자, 이 호텔이 마리나 베이 샌즈라는 호텔인데 한국 건설사에서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용역을 공급을 한다. 이러한 것도 영세율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의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자, 이거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안에 한국 법인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한국 법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수출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때 미국이 한국 법인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을 해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요, 한국 안에도 미국 법인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미국 법인이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일본에다가 수출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너희가 우리 한국 법인에 대해서 수출할 때 0%를 적용해 줬으니까 우리도 미국 법인에 대해서 0%를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게 상호 면세주의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안에 한국 법인이 수출을 할 때 미국이 0% 적용해 줬다. 그러면 우리도 고마우니까 우리도 똑같이 미국 법인이 수출할 때 0%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3번도 맞죠? 자, 4번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우리 간접 수출, 국내 수출 있었죠? 자, 이것도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걸 직수출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영세율 적용 가능하겠죠? 자, 근데 삼성전자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협력 업체들도 있겠죠. A라는 거래처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얘들은 국내 거래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당연히 수출인데 여기 안에 있는 것들, 한국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삼성전자가 수출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 거래도 영세율로 봐서 0%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취지는 이렇게 수출하는 것을 장려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4번도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13번 부하치 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자, 이것도 맞죠? 자, 건설업은요. 무조건 용역의 공급입니다, 여러분. 자재를 부담하던지 말던지 무조건 용역의 공급이에요. 자, 2번.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것. 자, 재화를 주고받고, 그러니까 재화를 내가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했어요. 그럼 서비스만 제공한 거겠죠? 그래서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자, 3번.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 이것도 용역의 공급이죠. 자, 제가 만약에 학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가르쳐 준다. 이것도 지식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제가 물건을 팔고 있는 건 아니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4번.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 계약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는 것. 자, 재화를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이죠, 여러분. 자, 여기에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재화, 즉 물건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물건 대신에 서비스, 즉 용역을 공급하는 것,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우리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수선집에서 제가 재화를 하나도 부담을 안 해요. 그냥 고객이 옷을 가지고 오면 여기에다가 가공만 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를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중고 의류를 판매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옷은 제가 떼왔어요. 근데 너무 낡아서 제가 어느 정도 가공을 했습니다. 자, 이 옷, 즉 재화를 누가 부담을 했어요? 내가 부담을 했죠. 제가 부담을 했죠. 이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 가세요, 여러분? 자, 만약에 옷을 거래처가 주었고 저는 가공만 했다. 단순하게 가공만 했다라고 한다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재화를 부담하고 거기에다가 가공까지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옷, 즉 재화를 공급했기 때문에, 즉 재화를 부담했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1번은 건설업의 경우에는 자기가 자재를 부담해도 무조건 용역의 공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건설업, 요거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14번 소득세네요.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판단 시점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14번은요. 우리 부양가족 있죠. 부양가족은 직계 비속이면 만 20세 이하, 직계 존속이면 만 60세 이상 이런 식으로 나이를 판단할 때 어떤 시점으로 봐야 되느냐 그거를 볼 거예요. 자, 1번 인적공제 나이 판정 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 맞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2번 과세기간 중에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전날로 봐주셔야 돼요. 자, 3번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의 상황에 따른다.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사망일도요, 전날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2023년도 1월 1일 날 부양가족의 한 명이 사망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요, 2023년도에 나의 부양가족으로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문제가 생기죠. 자, 근데 이때 사망한 날이 아니라 2022년 12월 31일 사망일 전날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31일 있죠.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살아계신 걸로 봐서 부양가족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사망일 이후부터는, 사망일 전날 이후부터는 사망한 걸로 봐서 2023년도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자, 4번. 나이 판정 시 과세기간 중에 요건을 충족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 대상자로 한다. 자, 4번도 맞습니다. 하루라도 있으면 나의 부양가족으로 넣고 있어요. 자, 15번.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종합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근로퇴직, 기타, 연금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한다. 자, 1번은 틀렸죠. 퇴직소득은 어디에 들어가요?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였죠.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분류과세라고 했어요. 자, 2번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2번 틀렸죠. 원천징수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합산해서 같이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죠. 자, 3번 부가가치 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발생한 매출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자,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영세율은요, 내가 부가세가 0%라는 거지 매출은 발생했죠. 따라서 소득금액에다가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옳은 건 4번이겠네요. 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저희가 이득 본 게 아니라 손실 본 거였죠.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자, 4번이 맞고요. 우리가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다. 자, 이익이 발생하면 소득세라는 세금을 납부해 주셔야겠죠. 자, 손해가 발생하면 환급을 해주진 않습니다. 자, 환급을 해주진 않지만 내가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고 그 소득에서 내야 될 세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를 시켜 주실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의 결손금이 발생을 했고요. 제가 근로소득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50만 원 납부세액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소득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근로소득에다가 이렇게 공제를 시켜서 근로소득에서 납부할 세액을 공제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하진 않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근데 다만 부동산 임대업은요, 부동산 임대업 안에서만 공제를 시켜야 돼요. 다른 소득으로 공제를 시키지 못합니다. 얘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 문제 풀이를 한번 해봤고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 103회차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은 문제를 많이 맞추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103회차는 기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틀린 게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는 실무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쭉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기출문제 말고도 이러한 내용들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참고를 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